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남녀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긴 저희 어머니가 자주 보시는 채널인데 그런 이유로 고심 끝에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2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의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게 조심스럽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부분이 아니라는 게 가장 컸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이대로라면 저희 가족이 이전처럼 행복하지 못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 일이라면 대화로 말로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이 확연히 묻어나는 메일보단 그리 좋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 저희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자면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는 7살 차이가 나는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예요. 부모님은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시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언니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가족같이 보이지만 사실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은 좀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낸지 사업을 하겠다면서 때려치운 뒤로부터 가세가 키우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 그때 너희 아버지가 뭔가 이슈였다 라고 표현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그 정도로 주변의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 일을 진행하셨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문제는 무조건 본인의 사업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위험성이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지 않으셨던 거죠. 결국 그렇게 시작한 사업으로 퇴직금 전부를 날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고 그간 모아뒀던 돈은 물론이고 동업자와 함께 대출을 끌어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럼 그것도 망했냐고요? 이건 반전인데 아버지 사업은 굉장히 잘 됐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로는 예전에 잃었던 퇴직금이 한 달 만에 들어온 적도 있다고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같이 동업을 하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정말 증발하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술에만 의지하셨대요. 이전에는 술을 3잔 정도 마시는 게 전부였다는데 그 일 이후로 얼마나 마셨는지 나중에는 수주 2병까지도 가분히 드실 정도로 술이 들었을 정도라셨죠. 만약 인생에서도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아빠는 수주처럼 술 마셨겠지만 엄매에겐 너무나 퍽퍽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버릇처럼 그때의 이혼을 했어야 했다면서 이야기하는 엄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슬픔에 복받쳐 눈가에 눈물이 보이지도 서러움에 붉게 충혈되어 있지도 않은 그 눈은 그 당시의 희망처럼 바장받아 있었거든요. 심지어 엄마는 그때 임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 남자의 여자를 넘어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더군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잡일부터 방문 판매원까지 했답니다. 그야말로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엄마 혼자서는 버거웠겠죠. 늘 술에 취한 상태로 깨어있는 시간이 더 짧은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보셔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태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엄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정말 옛날 분이셨습니다. 첫째가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구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딸, 내가 분명 태몽을 호란이 꿈을 꿨는데 계집애라니.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나왔으니까. 내가 여태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 너 밖으로 놔두면서 돈 벌어오겠다고 설쳐도 내가 가만히 있었어. 왜? 내 손자.
앞으로 태어날 손자 때문이었어. 그래서 내가 잠자고 집안일 다 해주고 네 밥까지 차려 바쳤는데 뭐 일단 낳았으니까 어머님 그럼 딸이 태어난 걸 어째요? 필시 아들한테 뭔가지 껐는데 이럴 순 없어. 너도 알지? 우리 집이 손이 귀하다. 그러니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야. 아들이어야 하고 말고 일단은 출생신고 미루고 아들 낳고 그때 신고를 하든가 해. 아이를 또 가지란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형편에요? 허우, 나 때는 더 가난했다. 요즘 시대에 굶어 죽이야 해. 돈돈돈 그러면서 괜히 우리 아들한테 부담 줄 생각이냐? 그 얄팍한 몇 푼 벌어오면서 내 앞에서 지금 요새 떨어?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출생신고 하기만 해라. 아주 그냥 쫓아낼 줄 알아. 언니를 낳고 얼마 후 엄마는 할머니 몰래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셨죠. 결국 그 일은 얼마 가지 않아 들키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을 나가려고 꾸역꾸역 미역국을 먹고 있던 엄마의 구구릇을 엎으며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밖에서 일은 일대로 하고 돌아와 쌓여있던 집안일도 모두 해야 했다더군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고작 28살. 엄마 역시도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에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버거웠을 거예요. 결국 할머니의 모진 구박에 겨우겨우 아이를 가지긴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몸은 그걸 버텨내지 못했고 2번이나 유산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한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고 아빠의 외면과 할머니의 구박 속에서 말라가던 엄마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에게 늘 불만을 표현하곤 하세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너희 아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술독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죽은 병자처럼 누워있었어. 에이, 지금은 그래서 한 방울도 입에 대질 않잖아.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퍼먹고 더 들어가겠어? 1년이 365일이면 당신은 그때 400일을 마셨어. 알아. 왜 그래? 그 옛날 일을 도대체 몇 번을 말해. 거참. 내가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그 일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였는데. 마누라가 죽을 만큼 괴로워도 본 정만 척. 자기 감정만 우선이고. 내가 언제 당신 사업하라고 등 더 밀었어? 하지 말라고 말렸지. 알았어. 아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 응. 현재까지도 아빠는 그 일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늘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십니다. 그것만 봐도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추측하긴 힘들지 않았어요. 그 일로 할머니 역시도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않았다니 말 다했죠. 실제로 아빠 역시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아빠는 당시에 내 욕심으로 멀쩡한 사람을 잡겠구나. 그것도 내 가족을, 아이들의 엄마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가 시작한 일은 막노동이었어요. 할머니 역시도 남의 집 밭일을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몸이 회복되고 나서부터는 쉬지 않고 일을 했고요. 아마도 그때는 모두가 고단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아마도 언니였던 것 같아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나연이라고 기저귀 한번 가려주지 않던 할머니. 늘 술에 취해 있어서 제대로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아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면서 악착같이 일만 했던 엄마까지. 어린 언니가 자라기에는 확실히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최악, 어쩌면 그보다 더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언니는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서 일찍 철이 들어버렸어요. 사실 어린아이가 철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긴 합니다. 마땅히 그 나이에 누렸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건 결코 칭찬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은 들이쓰지 않는 아이로 영특하고 착한 아이로 어른들에게 깍듯한 아이로 자란 언니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뒤늦게 태어난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걸음마를 떼고 저 동아리를 하는 순간을 기억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언니였어요.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처음 본 상대를 엄마라고 따르는 것처럼 저 역시도 언니를 따랐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게 언니는 행운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어린 제게 언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었고 완벽한 거울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언니는 더 어린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는 다 깠어? 그냥 잠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조이요, 그냥 잘래. 아침에는 다 껐는데. 안 된다니까. 이별 썩으면 치과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럼 돈이 많이 들어. 내일은 머리도 감아야겠다. 싫은데, 춥단 말이야. 언니가 물 따뜻한 걸로 데워줄게. 그러니까 잘 씻어. 옷도 잘 갈아입고. 안 그러면 너 부모 없는 줄 알아. 나쁜 사람들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알았어? 매일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다녀야 하는 거야. 응? 그럼 언니가 씻겨줘. 그래. 다음부터는 너 혼자 씻어야 해. 알았지? 응. 아직까지도 그때 어른들을 바쁘다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 제 눈에는 그냥 저희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부모님도 할머니도 늘 피곤하고 늘 귀찮고 늘 곁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 역시도 때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언니를 닮아가며 조용히 착한 아이로 눈치껏 행동하게 되더군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언니도 그런 이유로 저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칭찬과 관심에 목마른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비뚤어지거나 혹은 철이 들거나 둘 중 하나죠. 실제로 부모님이 언니를 제대로 봐주는 유일한 순간이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와 산장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언니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건 부모님이 아니라 대부분 언니를 위해 선택한 길이었죠. 아마도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비뚤어지는 쪽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제게 언니는 가족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언니 없는 저를 상상하면 머리를 털어내며 빠져나와야 할 악몽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둘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 어떤 돌봄도 없이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고 얼마 없는 양분을 끌어올려 질기게 살아남았다고 해야 정확하겠지만요. 혹자는 우리에게 대견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그 모든 일을 해내다는 걸 말이죠. 다행히 언니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무렵부터는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설프게나마 뒷바라지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죠. 마치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기계를 처음 만져본 사람처럼 서툴렀지만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비록 남들처럼 과외니 학원이니 그런 걸 보는 형편이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본자집만은 충분히 살 수 있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언니가 어떤 부모님이라도 부러워할 정도의 성적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고요. 물론 부모님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당장에 급한 불을 꺼야 했고 하루라도 가난을 청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작 몇 년에 죽음 투혼 정도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하는 건 부모님의 욕심처럼 느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넌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넌 집안의 첫째다. 솔직히 웃기는 말이긴 했어요. 당시 언니의 나이가 고작 15살이었고 중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불어가시기 직전 할머니의 병수발까지 들게 시켰던 부모님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저는 부모님의 기대가 언니의 작은 어깨를 다시 무겁게 할까봐 무서웠던 게 뚜렷하게 기억나요. 혹시나 언니가 무너져버리면 제 전부였던 세상도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언니는 강했어요. 그리고 결국 누구나 들으면 오 하고 감탄을 할 수준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 흔한 대학 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까지 초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루하루 말아가는 것 같은 언니를 보면서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언니를 만류했어요. 언니, 대체 하루에 잠은 몇 시간을 자는 거야? 눈 밑은 왜 이렇게 검고 눈은 왜 충혈돼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한 4시간? 왜? 미쳤어? 4시간이라니. 그러다가 몸이 버티지 못해. 수험생일 때보다 더 못 자면 어쩌다는 거야. 좀 자. 과외인지 뭔지를 좀 줄이든가. 이러다가 진짜 죽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아요. 언니 몸은 언니가 챙겨해. 아니면 준비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어? 제발. 이것도 아직 어린이가 가능한 거야. 나중에는 네가 해달라고 해도 못해준다. 할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둬야 속이 편하지. 두고 봐. 이 언니가 너는 제대로 가르쳐서 더 좋은 학교 보낼 거니까. 뭐? 나 때문이라니? 나 솔직히 재수하고 싶었어. 서울대 가고 싶었거든. 근데 난 못했지만 넌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내 성적으로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가라는 건 아니고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넌 뭐든 해도 된다고. 언니의 목표는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만은 자신처럼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 덕에 엇나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고 언니보다 편했지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언니의 든든한 지원에도 안타깝게 서울대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재수까지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언니와 같은 대학에 합격을 했기에 아쉬움도 없었고요. 언니는 이런 제 결정에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왜 그러지 못했느냐고 할 줄 알았는데 언니가 제게 준 것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다고 하더군요. 언니 자신은 하지 못했던 선택이라는 기회를 제게는 꼭 쥐어주겠노라.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마움을 느꼈고 언니와 똑같이 과외를 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마치 전 언니의 그림자처럼 언니를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 집은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언니가 그간 모은 돈과 부모님이 저축해둔 돈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저희에게는 새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언니가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대출금은 모두 언니가 부담했고요. 이렇게 여유가 생기자 부모님 두 분이 가게를 내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법 보통의 가족처럼 저희도 살게 되었어요. 서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는 그런 보통의 가족 말이죠. 고민, 대화, 함께하는 식사, 어쩌면 누군가에는 당연한 일상이 저희 자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순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래 지속되게 저는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 언니 애초에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렇게 됐어. 길게 사귄 건 아닌데 결혼할 생각은 하고 있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얼른 나를 잡았으면 해서. 누가? 그 남자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아니요, 그 사람 집에서 결혼을 했으면 하셨어요. 너 설마 혹시 이 임신은 아니지? 사고 친 거야? 아 엄마, 언니가 그럴 사람이야? 넌 시끄럽고 얼른 말해. 갑자기 왜 결정을 해?
결혼을 누가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냐고. 엄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진짜. 엄마는 언니의 말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아니야. 병원 갈까? 그럼 믿을래? 애가 아니라잖아. 아이, 우리 딸을 몰라. 당신도 참. 아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얼마 안 만났다잖아.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 4개월 조금 지났어? 겨우? 4개월이면 그건 좀 너무 이르지 않아? 너, 나 결혼해서 고생한 이야기 못 들었어? 적어도 4계절은 지나봐야 그 사람을 알지. 4개월? 미쳤어? 너도 내 꼴 하고 싶어서 그래? 절대 안 된다. 절대. 아이, 당신은 또 왜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안 하게 생겼어? 내가 답답해서 속이 뒤집혀. 다른 치엄마 배자 담는다는 말 하나 틀린 거 없어. 언니는 엄마의 말에 자기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생각으로 교제 중이었어. 그리고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니고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미리 말해두는 거지. 엄마는 첫째 딸 못 믿어? 믿지. 당연히 믿지. 그런데 결혼을 신중해야 돼. 너 이제 안정적으로 회사도 다니고 우리 집도 이제 좀 살기 편해졌는데 결혼하면 너 고생 안 할 것 같아.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 그 사람 부모님들 다들 좋은 분들이셔 엄마. 그건 결혼을 해봐야 알지. 결혼하면 달라져. 왜 시집이고 왜 시집살이겠어? 시자 들어가는 곳은 원래 다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 좋아하던 시금치도 결혼하고 안 먹는다. 아,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언니, 너무 빠르긴 하다. 대체 왜 그러신데? 집에 딸이 없어서 딸 같은 며느리 꼭 드리고 싶으셨다고. 언니, 그건 좀 무섭지 않아? 왜? 진짜 잘해주셔. 그거, 가족 같은 회사랑 비슷한 느낌이잖아. 가족 같다고 말만 할 뿐이지, 노예 수준이고. 그래, 며느리가 며느리지 무슨 딸 같아. 진짜 딸한테는 손 하나 까딱하게 안 하면서 딸 같은 며느리한테는 매번 구박하기 일쑤지. 그 말이 뭐야? 난 막대할 테니 너 이제 부모 공경하듯이 깍듯하게 하라는 뜻이야. 엄마는 혀를 글글 차면서 언니를 흘겼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연애를 안 해봐서 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팔푼이네. 엄마는 진심으로 언니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저 역시도 찬성하는 쪽은 아니었죠. 아빠는 딱히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지만 꼭 한쪽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반대에 가까웠네요. 이후에도 계속 소개를 시켜주려는 언니와 문도 열어줄 생각 없다는 엄마의 대립은 팽팽하게 몇 개월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기다리기만 하던 형부가 무작정 저희 언니와 함께 집을 찾아왔을 때 언니의 결심이 쉽사리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네요. 언니는 이전부터 고집은 있었습니다. 뭐든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게 대부분 성정 유지나 돈을 버는 용도로 쓰였기에 저희가 모두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얼굴에 처음 본 형부는 저 혼자 상승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준수한 외모에 시원시원하게 길게 뻗은 팔다리.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형부의 직업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또 물어볼 정도였어요. 의사. 자네 지금 의사라고 했나? 근데 현재는 형부애가 전문의로 있습니다. 헐, 대박. 의사? 아빠도 크게 놀랐는지 눈을 깜빡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는 분들인가? 기계. 아버님은 의사고 어머님은 한의사셔. 와, 동서양 의학의 만남이네. 멋지다. 근데 둘이 접점이 없을 텐데 어쩌다가 만난 건지 물어도 되나? 저희 병원에 환자분 병원 안으로 왔었는데 제가 고백했어요.
회사 동료인데 대표로 내가 거기 가게 됐어.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겠다고. 네, 허락만 해주신다면. 왜? 네? 아이, 그야. 처음 본 순간에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시간을 끌면서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만나면서 알게 됐고요. 확신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솔직히 난 자네가 이해가 되질 않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이 좀 키우는 편이야. 그래도 딸은 잘 컸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지. 그래도 의사들은 보통 같은 의사와 결혼하거나 부잣집과 인연을 맺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혹시 그런 부분으로 오해한 게 있나? 아니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맞선이 아니라 연애 결혼을 하셨고,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체력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랄게요. 그런 부모님께는 허락을 받은 거란 말인가? 이런 조건에, 엄마, 넌 가만히 있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 중요하죠. 현실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허락은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요. 일단 나는 너무 성급하단 생각이 들어. 엄마, 오늘은 이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아니야, 네가 무작정 온 건 잘못이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에 정식으로 다시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엄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누구나 의사 사위를 데려온다면 좋아하지 않을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비 형부와 언니가 밖으로 나가자 엄마 혼자 내내 속으로 생각했던 말을 꺼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저거 딱 보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확실해. 엄마, 언니가 바보야.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잖아. 사기꾼이 사기칠 때는 무슨 짓을 못해? 병원 가운만 입고 호시탐탐 상대를 노렸겠지. 바보 같은 게 딱 걸려서 지금 눈이 돌아서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그건 좀 아니지. 아이 그 남자 누가 봐도 귀지가 나는데. 그리고 당신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싶어? 어련히 알아서 있겠지. 눈 뒤집히면 몰라. 그냥 의사라고 하니까 배 잡힐 것 같겠지. 그래서 사기꾼이 제일 먼저 직업을 속이는 거야. 여자들이 하나같이 좋아하니까 내 딸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봐야지. 엄마는 신경질적으로 씩씩거리며 호흡을 가다듬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딸, 물론 착하고 똑똑하지.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도 들어갔고. 그런데 의사가 뭐하러 쟤를 만나. 나라면 절대 안 만나지. 근데 상대를 물색해서 언니가 딱 걸리는 건 더 말이 안 돼. 뭐가? 딱 봐도 순진하게 생겨서 사기치기 좋지 뭐. 의사 입장만 되지 말고 사기꾼 입장을 생각해봐. 언니, 매번 브랜드 하나 없는 포세 옷 입고 다니는데. 언니, 가방도 치아상가에서 산 10,000원짜리 들고 다니는데. 언니, 명품 하나 없이 무슨 수로 대기업에 다니는 걸 자랑 안 했어. 만약 진짜 사기꾼이면 진즉에 망했지. 그게 더 말이 안 돼. 제 말에 아빠는 동의를 했지만 엄마는 절대로 신용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병원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했죠. 문제는 실제로 그 병원에 다니는 의사임이 증명이 되었는데도 이름만 같은 사람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통에 저희는 본래 병원까지 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에 안도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라는 게 확실해지자 뭔가 꿍꿍이 게 있으며 언니를 누야처럼 부려먹을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한 결혼 때문에 걱정을 하셨던 거겠지만 걱정의 정도는 약간 선을 넘긴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결혼을 하려면 사계절은 겪어야 한다는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헤어지면 어차피 헤어질 사이라고 생각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때문에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도 반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언니의 결혼에 그렇게까지 하는 게 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기에 엄마의 고집을 들어준 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둘이 사계절을 보내고 헤어지지 않았으며 상견례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엄마의 생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쉬움이나 걱정이 아닌 느낌이랄까. 고급 한정식집에서 이뤄진 상견례에서 뵌 사돈 어르신 두 분은 정말 좋은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어요. 말투라든지 얼굴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느껴졌죠.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한 부분인데 두 분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일단 그랬어요. 습관처럼 서로를 챙기고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언니와도 이야기를 할 때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 언니 역시도 너무나 맑게 웃더군요. 그 장면을 보면 같은 공간인데도 공기가 다른 느낌이랄까, 온도가 다르다고 할까, 어쨌든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날 언니의 표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언니가 저런 표정도 지을 줄 알았던가 하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언니는 너무나 편안해 보였고 어떨 때는 나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문득 언니가 결혼을 한다는 실감이 났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행복하다면 저는 그걸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건 당연히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엄마는 집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너 들었지? 뭐?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데리고 살겠다니. 그게 무슨 미친 망발이야. 너 만났지? 여보. 우리 딸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애 어쩌겠어. 바보야 멍청이야. 머리가 다였으면 생각을 해야지. 어렵게 공부해서 이지까지 하면서 거길 들어가서는 이지야 빛을 볼 만하니까 결혼한다고 일을 그만둔다고. 그야 사돈이 능력이 있고 사이도 그러잖아. 내가 여자라도 그 정도 집안이면 일 그만두고 싶지. 누가 일을 좋아해. 특히나 우리 첫째는 이제까지 한 번은 쉬어본 적이 없잖아. 그게 쉬는 거야? 당신은 왜 하나만 알고 줄은 몰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 회사 잘 다니는 애 주저앉히고 살림만 시키겠다. 노예처럼 막 굴리겠다는 뜻 아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그 집안에서 허락해준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맹추 같은 게 좋다고 해. 참나. 내가 얘를 잘못 키웠어. 아주 빙다리 헛똑똑이로 키웠다고. 아니, 언니 하고 싶은 공부 시켜준다는 말은 왜 빼? 그리고 혼수고 예단이고 다 안 받고 결혼식까지도 직접 진행한다잖아. 그것도 그래.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주면 얼마나 쥐잡듯이 잡으려고. 뭐? 네가 보긴 그럴 분들 같지가 않은데. 네가 결혼을 하러. 결혼은 엄연히 다른 거야. 그런 게 흠이 된다고. 나도 결혼할 때 이불 한 채 들고 갔어. 진정이 형편이 안 좋아서. 그걸로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도둑 이사 왔다고. 빚져서 도둑처럼 이사 온 게 아니면 이불 한 채가 뭐냐고 구박하더라. 넌 너희 언니가 고생하는 거를 봐야 믿을래? 나중에 두고 봐라. 응? 엄마, 언니가 좋다는데. 그리고 엄마 고집대로 몇 개월을 기다렸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처리라도 하라는 말이야. 여보, 그냥 좀 축하해 줍시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 나중에 첫째가 우리 집 와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둘 다 그때 내 말 들을 걸 후회할걸. 내가 이건 참담한다. 엄마의 허한 참담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후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 식구 모두가 사돈댁에 초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엄마는 온갖 끔찍한 상상을 하시며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워낙 부유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말로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으리으리한 집이었기 때문이었죠. 내부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높은 담장과 대문을 지나서 통로를 따라 이어지는 계단, 그리고 나서야 잘 관리된 정원이 나왔어요. 언니는 그곳에서 신나서 저희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늘 수척해 보였던 언니의 얼굴에서는 정말이지 광채가 나더군요. 심지어 굉장히 높은 구두까지 신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굉장한 국외의 명품 구두였죠. 저와 언니는 손을 마주잡고 동동 발을 굴리면서 좋아했는데 엄마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잔소리를 시전하셨어요. 너는 살이 많은 애가 굽이 그렇게 높은 거 있으니 신기를 뭐 뿌리다가 허리에 물이 갈 텐데 당장 갈아 신어 홀은. 엄마도 참 난 살이 많았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관두고 살이 많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랬잖아. 나 공부하고 싶은 거 지원해 주신다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도우미분들이 산 줄 알고 계셔서. 도우미? 난 그냥 공부만 해. 가끔 어머님이랑 수다도 떨고 쇼핑도 가고. 오, 언니 완전 부러워. 시집살이 개꿀이네. 그런가? 맞네. 개꿀이다 개꿀.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보미는 듯 했지만 저는 언니의 표정을 보고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좀 더 거르니 사돈어른과 형부가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집 구경을 해보고 싶다는 제 말에 얼결에 부모님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집 내부가 넓은 건 둘째치고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지하에는 헬스장과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규모였고 소품 하나하나도 다 신경 쓴 느낌이 났죠. 한동안 별말 안 하던 엄마가 너무 멀어서 다리만 아프겠다고 하자 언니가 각 방마다 작은 벨이 있고 그걸 누르면 도우미분들이 뭐든 가져다 주기까지 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뒤로는 정말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넓은 식탁과 부엌에 사람이 한가득 있는데도 전혀 번잡스러운 느낌이 없었죠. 왜 보통 평범한 가족들은 밥 나르고 반찬 나르고 몇 명은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나중에서야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줘서 그런 게 없으니 너무 여유로운 겁니다. 언니는 적응이 되었는지 사돈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고 형부와 가벼운 장난도 치면서 식사를 하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신가요? 최대한 좋아하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너무 맛있네요. 진수성찬이랄까요? 호호. 언제라도 딸 보고 싶으면 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아가가 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보낼 거고요. 그러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죠. 엄마의 시금털털한 반응에 아빠가 눈치를 보다 웃으며 기어들었습니다. 저희 딸,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워낙 잘 키우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처음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왔을 때 저희는 그때서야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했을 정도인걸요. 어쩜 저렇게 대견하고 착한지. 혜엄마도 참 또 그 소리야. 어째 아들보다 이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초대로 엄마는 한동안 언니의 시댁에 관한 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그 장면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나 완벽해 보였을 테니까 말이죠. 더구나 그 뒤로 언니는 친정에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이로 인해서 사돈 어른들의 말이 거칠애가 아닌 게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히 저희 집에 오고 갈 뿐이었는데 버스나 택시를 타지 말라고 차를 뽑아주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저에게도 취업 준비를 응원한다면서 명품 가방과 사과 마크가 붙은 비싼 노트북 그리고 정장 구두 목걸이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언니 말로는 더 이상의 것을 해주려다가 언니의 말로 그만두신 게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 역시도 저희 가족들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피부관 리스? 여기 엄청 비싼데 아니야? 이건 엄마 드리려고. 넌 나중에 취업하면 기대해줄게. 근데 언니 이제 일도 안 하잖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 괜히 트집 잡히면 어쩌려고 이래. 남편 돈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근데 나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돈 더 받아. 뭐? 어머님이 매달 따로 챙겨주셔. 그러니까 일 그만둔 거고. 저축도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서 주는 거야. 와, 미쳤네. 월급을 준다고? 그냥 공부만 하는데 거절해도 계속 계좌로 들어오니까 그냥 이제는 포기했지. 아니, 그 집은 의사랑 한의사라더니 그 정도로 돈이 많아. 애초에 두 분 다 여유로운 집이었고 할아버님도 부동산 큰손이었다나? 원래 타고난 부자구나.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급으로. 돈 자랑하는 거야 뭐야 요새는. 엄마도 참 그런 분들 아니야. 정작 본인들은 명품 이런 거 사지도 않으셔. 남편도 국산차 끌고 다니고 있고. 근데 베풀 때는 아까워하지 않으셔서 그래. 언니는 결혼한 이후에 더욱 저희 가족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의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이 늘 엄마와 아빠 선물을 들고 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로부터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언니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하소연하길 엄마가 과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계속 언니의 결혼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솔직히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우울증 증상까지 보여서 아빠는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니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언니가 아니었고 그날도 학원을 끝난 저와 함께 어김없이 저희 집을 찾았다가 아빠와 엄마의 싸움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걔는 뭘 잘한 게 있는데 난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여보, 아이 그냥 좀 기분 좋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부모 앞에서 후호하하. 그게 지돈이야. 있는 집에서 대우받으니까 뭐라도 되냐고는 거. 놔두는 꿀실이고 속에서 천불이나. 여보, 이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 당신 딸이야, 딸. 그래서 뭐, 막말로 엄마가 그 고생을 하면서 시집살이 하고 평생을 손끝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걔가 그러면 안 되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울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서 언니가 다 들었다며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죠. 엄마는 얼마간은 당황한 것 같더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저와 아빠가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무슨 사과를 하냐고 그러셨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과해라, 미안하다고 해라, 반성해라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정작 어른이 되면 사과를 더 못하는 건지 말입니다. 특히나 가족의 경우, 그중 부모의 잘못일 경우 더욱 그런 편이잖아요. 일단 저희 집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기다렸다가 밥이나 먹어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었죠. 엄마는 이번에도 그러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에게 시위라도 하듯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당사자도 아닌 게 불안만 일으킨다고 뭐라고 하셨지만 언니가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대신하고 싶었을 뿐이었네요. 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전처럼 전화도 하고 가끔 찾아와서 과일이며 선물이며 놓고 가요. 저는 그런 언니가 답답해서 한 소리 했죠. 언니 왜 그래? 아빠 속 터져 죽는 걸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이런 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알잖아. 언니는 순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엄마를 이해해보려고 했어. 엄마는 나랑은 너무 다른 환경이었잖아.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 내 엄만데. 당연히 나라도 이해 못하지. 딸이 행복하다는데. 그래도 내가 뭘 어쩌겠어. 난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몰라.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언니는 효도하는 걸 멈추지 못하겠다고 하고, 엄마는 그게 부잣집에 시집 간 딸의 유세라고 생각하니 저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바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선물은 그대로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지만 엄청난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또 뭐야? 또 백화점에 갔었나 봐. 심부름하고 받은 거야. 진짜 힘들었어 요즘. 집안일도 시키시고. 심부름? 일을 시킨다고? 그 넓은 집을. 사실 그게 통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놀랍게도 엄마는 이전처럼 언니를 걱정하고 달래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언니를 욕하는 대신 사돈 어른들을 욕하셨죠. 문제는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니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제 생각이 짧았던 거였어요. 아주 잠깐만 불행한 척하면 모두가 괜찮아질 거라고 한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더욱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언니의 표정 하나 눈치채지 못한 엄마는 언니의 불행을 한참 걱정하다가 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혹시나 자신이 딸을 더 챙겨줄 수 없어서 본인보다 사돈 어른들이 딸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 그런 걸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건 언니를 향한 삐뚤어진 질투였어요. 그래서 전 언니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불행을 보란듯이 광고하고 정작 자신의 행복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게 과연 가족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이 문제로 언니를 잃게 될까봐 더 두렵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더 지쳐 보이는 표정을 보면 마치 처음으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언니는 시집을 가서 친부모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해주는 시부모님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거기다 엄마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분들을 욕하는 것조차 끔찍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언니는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답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꼭 엄마가 되길 원해요. 우선 첫 번째, 엄마가 이제까지 언니에게 저지른 짓은 당신 과거의 아픔이 이유가 아니라 딸이 현재 불행을 바라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더라도 엄마가 자식들을 아는 만큼 자식 역시 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언니의 손을 잡고 눈을 보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길 바래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혼자서 자란 게 바로 언니고 그런 언니 손에 자란 게 바로 접니다. 저에게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친구이자 언니이기에 다른 무엇보다 언니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 언니가 엄마와 철연을 선택한다면 저는 찬성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건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엄마가 알았으면 해요.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욕을 하시면서 그러라고 나가라고 소리치시겠죠. 하지만 진짜 끝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더 흘러서 꼭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알아차리는 거죠. 엄마는 늘 저희에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러움을 표현했지만 저나 언니는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둘 다 따로 그러자 입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괜히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랬던 거였어요. 어차피 지나간 일로 상처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예전 이야기까지 말하며 글을 쓴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있어야 할 가족 간의 유대. 솔직히 우리는 없죠. 서양이 있다고 해도 아주 약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수준이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건 언니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 언니가 손을 놓으면 끝이라는 거,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언니가 불행해지는 거 말고 엄마가 더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보자. 뭐든 도울 테니까. 알았지? 우리 다 같이 노력해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 말씀대로 모녀 관계가 위태로워 보이네요. 부디 이번 일 잘 해결하시고 더 애틋한 가족관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